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가 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겨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문과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고개 뻣뻣이 들고 더 잘난 척을 한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겪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겸손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 연애 3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정말 좋아라 했고 흔쾌히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건설 일을 했었어요. 건설 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 지휘도 하고 직접 건설 일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힘 좋은 성인 남자가 하기에도 힘든 일이고 무엇보다 공사 현장이다 보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정말로 우려하던 일이 생겼죠. 남편이 무리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사고로 크게 다쳤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높은 곳에서 1층까지 추락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사고로 인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망가진 다리를 가지고는 위험한 현장 지휘조차 할 수가 없다 보니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은 본인이 사랑하는 일이니 어떻게 해서든 사무직 업무를 하면서 일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회사에서는 은근히 관두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죠. 아무리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사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해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건설 일이다 보니 필요하면 현장에도 나가야 하고 그때 당시에는 다리 상태가 꽤 심각해서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현장 출입조차 쉽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와야 했고 회사 대표는 위로금이라면서 500만 원을 손에 들려보냈죠.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일을 했고 꽤 인정을 받고 있었던 직원이었거든요.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단돈 500만 원이라는 위로금을 쥐어주고 내쫓으려고 하다니 아무리 다리가 불편해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그거 받고 당장 나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술만 마셔댔죠. 처음에는 속상할 테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 몇 개월 정도 이어지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제가 악역을 담당하더라도 밖으로 내보내서 일상생활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당신 언제까지 집에서 술만 먹고 있을 거야? 건설회사 나왔다고 사회생활 아예 접을 거야? 그럼 내가 이 다리로 뭘 하냐? 집에서 깡소주 부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 됐어. 앞으로 살아갈 세월은 50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깡소주나 불면서 마누라 등골 빼먹고 있겠다고? 아, 그게 싫으면 집 나가던가. 나 이대로는 당신 무너져 있는 꼴 못 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어와. 저는 싫다고 하는 남편을 억지로 떠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매일같이 깡소주를 불면서도 며칠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다니더니 다행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이렇게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밖으로 나서게 된 것은 너무 다행이었지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막말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건설 일을 할 때처럼 생활비를 넉넉하게 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2인 가족이라고 해도 제 월급만으로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 다리 치료비도 매달 들어가게 되니까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결국 저희 둘은 결혼 4년 차에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주변에 있는 반자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영어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있고 동서는 미국 유학파로 결혼 후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유명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는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던 해에 집에 인사를 오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서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더군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미술관을 운영하신다고 했죠. 물론 외동딸로 공주님처럼 살았을 테니 콧대가 조금 높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형님 동서지간에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사실 그동안 집안의 며느리가 저 하나이다 보니 시어머니랑 유대관계가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동서가 집안의 새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다르다며 태도가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먹하면 동서와 비교를 하고 막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동서도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형님이니까 잘 지내려고 선물도 사오고 일을 하려고 하면 중중걸음으로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고 시댁에 적응을 하니까 시집 온 지 약 한 달 만에 서열을 파악했는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사실 동서는 몰라도 시어머니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시댁의 맏며느리이고 동서보다 한참 전부터 고부관계로 지냈었는데 집안이 차이난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제가 아무리 자주 찾아뵙고 예쁨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날 제사가 있어서 전날에 동서랑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여 음식 준비를 미리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쓸데없이 저희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형님,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사하셨다면서요? 집들이는 하셨어요? 집들이는 무슨 집들이야. 나도 남편이랑 먹고 사느라 정신없는데. 에이, 그래도 집들이는 하셔야죠. 형님, 제가 선물 사가지고 놀러 갈 테니까 집들이 해요. 네?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 둘이 살기에도 비좁아 죽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 처음엔 저는 동서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집 좁다고 하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집들이 하자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형님 집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들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싫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형님 집들이 하게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집들이를 가고 싶어? 보나마나 그 집 좁고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럼요. 저 형님 집 가보고 싶어요. 얘 첫째야. 너 이사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애미한테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둘째가 니네 집 보고 싶다고 하니까 집들이 좀 하자. 네? 집이 좀 좁아서요. 2명이 살기에도 버거운데 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식사하기에는 불편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라. 어차피 식구라고 해봐야 5명밖에 안 되잖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인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네가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야지. 시간 오래 끌 거 없이 이번 주 주말 어떠냐? 이번 주 주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동서의 말에 아예 시어머니가 합세를 해서 날짜를 정해주는데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집들이를 하기로 했죠. 그러나 음식에는 영 자신이 없었기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들이는 저녁에 진행이 될 테니까 점심쯤에 엄마가 오셔서 함께 집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빠지면 되지 않겠나 했었죠. 당연히 엄마께서도 딸이 미움받는 것은 싫었는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집들이 당일날이 다가왔죠. 그날 남편은 편의점 근무가 잡혀 있어서 끝나는 대로 집에 오겠다고 하고 나갔고
저는 예정대로 엄마와 함께 점심때부터 집들이 음식을 차근히 만들기 시작했죠. 집들이는 저녁 6시쯤 모여서 하기로 했으니 저와 엄마는 시간이 넉넉하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시에 모이기로 했던 시댁 식구들이 4시쯤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죠. 계속해서 눌리는 집 초인종에 엄마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사실대로 밝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죠. 아유, 엄마, 뭐 이렇게 당황을 해. 어차피 사돈관계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도와줬다는 건 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되지 않겠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음식은 네가 했다고 해야지. 엄마가 했다고 하면 좋아하겠어? 그냥 엄마는 상황 봐서 뒷문으로 조용히 나갈 테니까 집들이 잘해. 결국 엄마는 신발과 짐을 챙겨 다급하게 베란다 쪽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 집은 구조가 특이해서 신기하게 베란다 쪽에 창고로 쓸 수 있는 장소 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뒷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급하게 밖으로 나간 후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서방님이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자꾸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거예요. 이 집은 뭐가 이렇게 음침해? 어둡고 곰팡이 천지네.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거야? 그러게요. 이게 바로 거지 냄새라는 건가? 아이, 오빠, 우리 나중에 이런 집 안 살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에휴, 너희들은 왜 집을 구해도 곰팡이 천지인 반지하를 구했냐?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속 터져서 살 수가 없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내뱉는 이야기들에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랑 동서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 틈이 날 때마다 두 손을 맞잡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들고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내면 괜히 지는 것 같아서 꾹 누른 채로 엄마와 함께 만든 음식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비빔밥부터 갈비찜이랑 부가적인 반찬들까지 준비를 해서 차려놓으니 시어머니랑 동서는 메뉴를 보고 헛웃음을 짓더군요. 동서는 본인이 사온 선물 못 봤냐고 생각해서 저런 비싼 선물까지 사서 왔는데 메뉴가 이게 뭐냐고 투덜댔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메뉴를 보고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예 밥상을 손으로 치워버리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멀쩡한 밥상을 왜 치우세요? 아이, 너 이걸 집들이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동서 부부가 와서 식사를 하는 건데 신경 쓴 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저 이거 점심때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그렇지 왜 밥상을 치우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치울만 하니까 치웠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더니 너 하는 꼬라지를 좀 봐라. 내가 밥상 안 치우게 생겼냐?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나 딸이나 저렴한 게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팍팍 나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에라 모르겠다고 따지려는 순간 집에 간 줄 알았던 친정엄마가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집들이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아이, 너 지금까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았던 거야? 나 당신 아들 다리 망가져 일 못하고 있을 때도 사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딸 견디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감히 당신이 내 딸이 이런 식으로 대해? 아유, 깜짝이야.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진짜 무식하고 교양 없네. 그리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맞는 말 내뱉었구만. 예빈아, 너 당장 이혼해라.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굳이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받으며 살 필요 없어. 엄마, 나 오빠랑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오빠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뒤늦게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집안이 난장판 되어 있고 친정엄마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랑 동서부부가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부부가 이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엄마도 어쩔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랑 동서부부가 사과하는 것으로 그 일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줬죠. 물론 시어머니와 동서부부는 남편이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자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건성으로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 집들이는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고 저와 남편은 날짜에 맞추어 식장으로 갔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동서부부가 이번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남편이 있든 말든 식장에서 저를 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야, 너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할 거 없으면 저기 가서 답례푼 세팅이라도 해. 칠순잔치에 왔으면 눈치껏 좀 행동해라. 어머니, 형님은 곰팡이 냄새 나는 집에서 살더니 요즘은 옷에도 그 냄새가 배는 것 같지 않아요? 저 형님 마주칠 때마다 불결하게 느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머니는 왜 저만 보면 그러세요? 그리고 동서도 적당히 해.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칠순이고 뭐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다 망쳐놓을 테니까. 동서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다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동서는 알겠다고 하고 식장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났더니 누군가 저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언니였어요. 제가 맏며느리이다 보니 친척분들도 오시는데 칠순잔치 시간에 딱 맞춰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친언니에게 미리 주문해 놓은 칠순 케이크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저는 친언니에게 케이크를 받아들고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친언니는 식장에 먼저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신 잡다한 일들을 하고 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랑 동서는 제 앞에 다가오더니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저를 비웃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한마디를 날리더군요. 너는 우리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지?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영어를 유창하게 아주 잘하는 줄 알겠지만 그저 젊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있다가 그 경력으로 영어 유치원을 차린 것뿐이거든요. 동서는 뭐 해외에서 유학까지 했으니 영어가 유창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구린 발음을 뽐내며 동서와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무엇보다 아무리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보육교사 일을 하는데 설마 영어 욕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도 유학을 다녀오지 못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가 날리는 유치뽕짝인 욕은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좋은 날이니 소란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돈 없는 영어 욕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동서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껏 하시라면서 비웃고 있는데 계속 기분이 나빴던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어요. 남편도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와 이 좋은 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이냐면서 화를 냈죠. 결국 남편 덕분에 어찌저찌 상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친언니가 목격하고서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이혼 말씀을 다시 꺼내시더군요. 네 언니가 어제 니네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심부름 가서 너 무시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사실이야? 하지만 잘 풀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너 언제까지 네 시댁 눈치 보며 힘들게 살 거야. 대체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냐고. 물론 시어머니랑 동서 부부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왕 결혼했는데 나는 오빠랑 잘 살고 싶어. 엄마도 오빠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 이서방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이서방만 보면 너희 둘이 평생 잘 사는 모습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매번 네 시어머니랑 동서 부부가 문제잖아. 동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 차차 나아지겠지. 뭘 차차 나아져. 예빈아,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막말로 이서방은 뭐 멀쩡하니? 사고당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편의점 일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해. 다 네가 일해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네 시어머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는 더 이상 보기 싫다. 귀하게 키운 내 딸 고생하는 꼴 못 본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라. 엄마, 나 다른 건 몰라도 오빠랑 이혼은 안 해. 엄마 속상한 건 알고 있는데 이혼만큼은 하라고 하지 말아줘. 결국 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괜히 자식으로서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 없을 때 혼자 친정에 좀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친정에 달려갔는데 친언니도 이미 도착해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는 집에 도착한 저를 보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앉아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 앞으로 다가가 앉았더니 엄마는 별말 없이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통장을 주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게다가 언니와 함께 통장을 열어보니까 글쎄 몇십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언니도 저도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게 무슨 돈인지 설명을 해주셨죠. 그 돈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거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돈을 모아놓은 건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유산이라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은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었어?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목장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어. 그런데 목장에 불이 나게 되면서 망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술만 드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야. 그래도 목장을 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돈이 꽤 있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동딸인 나한테 넘겨주셨어. 그런데 이 돈을 아직까지도 안 쓰고 모아놓았던 거야? 이거면 평생 여유롭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 계속 식당 나가고 건물 청소하면서 살았잖아. 엄마는 그 돈을 막 쓰고 살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갈 때 내 딸들에게 넘겨줘야지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이 돈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시댁에서 돈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순순히 이혼할 것 같지도 않고. 이 돈을 받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가서 돈 자랑이라도 해? 이 통장에 있는 돈 언니랑 똑같이 나눠서 돈 자랑을 하든지 뭐 하나 큰 것을 사서 보여주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 그렇게 언니와 저는 엄마가 주신 통장을 가지고 친정을 나왔어요. 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몇십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언니에게 엄마가 주신 돈을 공평하게 반 나눠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언니가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본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하면서 저를 조용한 아파트 정자를 데리고 갔어요. 혹시 니네 시어머니가 운영한다는 곳이 선샤인 영어 유치원이야? 그런데 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은 왜? 나도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쪽 계열에 아는 사람이 꽤 있어. 며칠 전에 모임 갔다가 선샤인 유치원 주변에 있는 미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동생 시어머니가 본인이 일하는 동네에서 유치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알려주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문이라니? 그 유치원 학부모에게 돈도 부당하게 뜯고 선생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하면서 최저시급도 주지 않아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더라. 망하기 일부 직전이래.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 만났는데 유치원에 대해 별말 없던데?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으면 사실이지. 가짜 소문이라며 학부모들 성화에 유치원 비상일 텐데 네 시어머니가 미리 대처라도 하지 않았겠냐? 게다가 내 친구 하는 말이 이미 유치원 건물 부동산에 내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 이미 임대라고 플랜카드 걸려있고 사람들 건물 보려고 왔다 갔다 한대. 그게 정말이야? 예빈아, 우리 큰돈도 생겼는데 이참에 네 시어머니가 내놓은 그 영어 유치원 사서 다시 한번 제대로 키워보는 거 어때? 어차피 유아교육과 전공을 했으니 원장은 내가 하면 되고 너는 보육교사 경력 내세워서 대표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망한 유치원을 사들이면 학부모들이 원생을 맡기기나 할까? 얘 유치원은 원장만 바뀌고 양심적으로만 운영하면 큰 문제 없어. 학부모들 소문 빠른 거 보육교사 하면서 너도 느꼈을 거 아니야. 물론 한동안은 원장 바뀌고 원생 줄어들고 분위기가 뒤숭숭하겠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운영하고 양심적으로 애들 예뻐하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겠어? 저는 고민 끝에 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내놓은 영어 유치원과 건물을 사서 다시 한번 제대로 키워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하자마자 저는 언니와 함께 시어머니 유치원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게 되었죠. 저와 언니는 선샤인 유치원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한 후에 고민 없이 이 건물을 사겠다며 부동산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언니의 말에 부동산 주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은지 해맑은 표정을 하고는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저와 언니가 시어머니 건물을 매입하겠다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야, 판지야 살고 있는 주제에 네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여기 앉아있니? 아주머니, 오늘 허탕 쳤어요. 얘 내 건물 매입할 돈도 없어요. 판자 살고 있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매입하겠어요? 네, 그럴 리가요. 방금 이 두 분이 건물 매입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찾아오셨는데요. 저 여기 권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보고 오신 건지 선샤인 유치원 건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려다 말고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을 듣더니 급하게 제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죠. 그리고는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넌 내가 그동안 무시 좀 했다고 이러나 본데 돈 한 푼 없이 그지처럼 사는 네가 무슨 수로 이 건물값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내 건물이 대체 얼마인 줄은 알고 까부는 거야?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호출을 했는데 제가 매입 가격 모른 상태에서 계약하겠다고 호기롭게 앉아있을까 봐서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입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앉아있는 건데 나중에 건물 매입할 돈 없어서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솔직하게 털어놔. 건물 가격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계약서나 쓰시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돈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나중에 돈 없다고 빌어도 절대 안 봐줄 거라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나 저는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바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이체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는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시어머니는 돈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건지 저에게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물음에 알 것도 없다고 하고는 나머지 절차를 마친 후 언니와 함께 부동산 건물을 나왔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 뒤따라오면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잡았어요. 결국 저는 잠시 언니와 떨어진 곳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죠. 예빈아, 너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 거 없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아니, 너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저는 갑자기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건물을 매입해서 이체까지 해줬고 이미 큰 돈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무슨 돈이 더 필요한 건가 싶었죠. 아니, 이미 큰 돈이 어머니 통장에 들어갔을 텐데 무슨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고 사는 거 빼고 앞으로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요? 아, 소문을 듣기로는 소송을 하고 계시다던데 설마 변호사 수임료가 모자라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어머니가 끔찍하게 아끼시는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소송 문제는 합의를 하기로 해서 돈만 건네주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네 서방님이 큰 사고를 쳤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얼마 전에 사채까지 쓰고 크게 말아먹었어. 뭐라고요? 서방님이 사업을 해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래, 그 사업이 쫄딱 망해서 사채업자들이 나랑 내 아들한테 찾아와서는 원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둘째 며느리가 일하는 학원에 찾아가 나장판을 만들겠다고 말까지 하더라. 그런데 일은 네 동서가 알면 안 돼. 아니, 심지어 동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네요. 동서도 남편 일인데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밝혀질 일을 왜 힘들게 숨기고 있어요? 그게 말이다. 네 동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중매쟁이 통해서 우연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성준이랑 이어줬거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거야. 사업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오는데 만약 성준이 일을 알게 되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저의 표정에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본인이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면서 애절하게 빌었죠. 하지만 저는 칼같이 거절했고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의 돌발 행동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나이 70 먹은 시어머니보다 젊고 힘이 훨씬 센 저는 바로 뿌리치고 전화 연결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고 저는 모두 다 밝히려고 아등바등 되는 순간 동서와의 전화가 연결되었죠. 동서, 지금 통화되지? 어머니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동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뭘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서방님,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서 돈 내놓으라고 했다네. 아마 서방님이 돈 못 갚으면 조만간 동서이라는 학원까지 쫓아갈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형님, 꿈 꿨어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요? 그게 끝이 아니야. 어머니 말이 동서가 꽤 잘 사는 집딸이라는 것을 알고 중매쟁이 통해서 우연인 것처럼 상황 만들어 서방님이랑 연결시켜줬다더라. 지금 옆에 어머니 있는데 못 믿겠으면 한번 통화해 볼래?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기를 넘겨줬고 동서와 통화를 하는 내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 말에 동서는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냐면서 화를 잔뜩 내더니 그냥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죠. 동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저에게 넘겨주고는 터덜터덜 일어나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힘없이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며 이야기해줬는데 모든 진실을 들었던 그날 동서는 서방님과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동서는 빚쟁이랑 살 수 없다면서 일부러 중매쟁이를 통해 우연인 것처럼 결혼을 시킨 것도 소름 돋고 짜증이 난다며 서방님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서방님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도망갔고 운영하던 영어 유치원도 저희에게 넘긴 마당에 어디서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남의 집 들어가 가정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방님이 이혼한 직후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험하다는 원양어선을 타게 될 둘째 아들이 불쌍하다며 제게 돈 좀 빌려줄 수 있게 설득해달라면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그러나 남편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몹쓸 짓까지 하고선 양심이 있기는 한 거냐며 아예 시어머니에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함께 제대로 유치원을 운영해 보려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받고 난 후 매입한 건물에서 2년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하도 많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원생도 모이지 않아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언니와 제가 아이들을 예뻐하고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좋은 선생님도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언니랑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원생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저는 유치원 매입을 하고 남은 돈을 언니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가졌고 그 돈으로 남편에게 편의점을 하나 사줬어요. 남편이 건설 일을 접고 나서 유일하게 마음을 주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힘들 텐데도 성실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에게 사준 편의점이 2년 사이에 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도 할 수 있었죠. 물론 평수를 많이 넓혀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와 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곧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에게 문자 하나가 왔는데 예전에 저를 모질게 대하고 동서랑 비교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착한 제가 이렇게 시댁 일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죠. 이게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아직도 서방님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날이 후회가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고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동서부부와 비교해 가난하다고 무시까지 당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꽃피는 날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제 글을 들어주시는 애청자님들께서도 꽃피는 날은 언제든 찾아올 테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꿋꿋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